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대구의 박종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육아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저는 그 고학년 담임을 주로 해오면서 이제 경력은 한 10여 년 정도 된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방금 뭐 고학년, 10년 정도의 경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특히 이제 교육적으로 선생님의 주요 관심사는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규 교사 시절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이제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덕과 교육으로 이제 관심사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의 나름대로도 이제 성장하고 배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혹시 도덕 관련된 뭐 윤리과 출신이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교대에서 네. 윤리인성교육 전공으로 아, 이제 공부를 2016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사실 오늘 제가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서 진짜요? 석사 학위를 아, 드디어 이제 근 10년 만에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윤리교육과 출신이시고 오늘 이제 석사까지. 네, 그 학부는 저는 이제 다른 전공이었고, 이제 학부는 윤리과 네, 학부는 실과였어요. 실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도덕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이제 사실 제가 신규 교사 시절에 되게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권위적인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교사가 저도 네 남자 선생님들이 아마 네네. 좀 많이 경험하시는 어디 그런 거. 그, 그 신규 교사 시 아무래도 네. 좀 자신감이 없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네. 아이들을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싶어 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때 뭔가 아이들과 잘 소통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조금 억압적으로 그렇게 대한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나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토로를 했을 때 그것들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면서 뭔가 이게 그걸 뭔가 도전적인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 네,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로 이렇게 잘 풀어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누르려고 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갈등도 좀 많았고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제가 신규 때 군대 마치고 딱 왔을 때 제가 이제 5학년, 6학년 다니는 계속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날 저희 반장 아이가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선생님 선생님 따로 불렀다고요, 반장 아이가? 예, 반장 아이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 게 그 선생님 그 화장실에 선생님 여기 적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 네네. 이제 그 아이들랑 같이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동네 놀이터에 네. 제 여기 이렇게 엄청 오.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마 지금도 그 동네 놀이터에 가시면 제욕 적혀 있는 바로 안 지우셨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하고 바로 딱 지워야 확인만 되는 하고 이제 지어놓지는 않았고 그냥 아이들이 이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때 어떤 좀 감정이 약간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는지. 그때는 정말 학교에 괜히 왔나? 그런 자기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내가 교사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출근 때 차를 몰고 좀 멀리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옆에 이렇게 신천 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길에
지금 보면 좀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출근 안 하고 저기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그냥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그 아이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차에 뭔가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사건이 또 한 게 있었어요. 방금 전에 네. 이제 사건을 일으킨 그 상황은 고전에 이제 나의 욕을 썼던 그 애인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인 거죠. 그 친구들이 네. 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 자해를 하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저를 특별히 유난히 좀 싫어하고 반항적으로 했던 그 여학생들이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이제 몸에 보이지 않는 부위 이제 아마 선생님들 중에 이제 자해를 직접 손목이 아니고 네. 더 이런데 하면 다 티가 나잖아요. 네. 안 보이는 예를 들어 사타구니라든지 안 보이는 곳에 자해를 많이 하거든요. 여학생들 그 선생님들 중에 아마 자해한 학생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도 네네. 요즘에도 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규어라서 이런 걸 처음 겪고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되게 이게 엄청 큰 사건으로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아이들과 처음으로 이제 앉아서 진지하게 이제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갑자기 그렇죠. 안 하던 사람이 왜 이러지? 그쵸. 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거부감을 보였고 또 심지어 저한테 좀 협박을 하게 됐어요. 협박을.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 알리는 순간 자기는 진짜 이제 자해가 아니라 그냥 무슨 아예 끊어버리겠다 뭐 이 정도로 그때까지는 칼등으로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선생님과 상관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교실에서 큰 문제가 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가정에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왜 이러는 거지? 이 친구도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관심을 못 받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집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일인데 부모님은 이제 오빠만 이렇게 오빠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빠만 챙겨주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 생일인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뭐 축하 인사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런 걸 이제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알리고 학교에서도 뭐 위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관심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아이가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자기는 집에 알리면 진짜 죽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진짜 좋아 죽었네. 부모님이 네. 조금이라도 관심을 전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하루하루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였었고 다행인 게 그 부모님도 바로 이렇게 그걸 수긍하시고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따라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 부모님은 다 이제 그런 자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알려주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랑 이제 부모님이랑 가정에서 연계를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상황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제 가정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잘 풀어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에 이런 좀 상처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많은 사실은 대학원 저는 원래 철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윤리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교육과 관련된 걸 좀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교육과로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저는 이제 윤리교육이라고 하면 맥락은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마음 치유나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상담이나 이런 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윤리적인 삶, 윤리교육
그런 도덕적인 삶, 도덕 교육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교육이 되는지가 딱 확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것도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교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과적인 형태를 가지고 수업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는 도덕과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도덕과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도덕 교과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쵸. 실제로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좀 도움을 주는 데는 도덕 교과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뭔가 너무 딱딱한 느낌의 그런 수업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덕 교육을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교육적인 방향 모색해서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적인 방향이면 이제 그 기존에도 도덕 교육이나 이런 거에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게 계셨을 텐데 그거랑 또 다른 이제 박종화 선생님만의 그런 수업이라든지 도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확장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네.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시도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배려 윤리와 관련된 뭐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접근이 있었었고, 이제 도덕적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좀 교실 현장에 네. 조금 더 밀도 있게 이제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박종화 쌤만의 이제 도덕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선도교사도 되시고 그리고 또 뭐 대표 수업으로 TV에도 방영이 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박종화 선생님만의 도덕 수업은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 어떤 장면, 구체적인 예시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예시로 이제 일단 떠오르는 거는 저는 제가 도덕교육뿐만 아니고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수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삶과 연계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오면서 뭐 3연계, 3중심 뭐 이런 키워드들도 이제 교육과정상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학생들이 삶이 어떤 교육적인 방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결국 삶 자체가 수업의 소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덕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삶을 소재로 꼭 가져와서 수업을 해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3나눔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3나눔 활동이 뭐냐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덕 같으면 이제 도덕의 어떤 덕목이 있겠죠. 배우게 되는 덕목이 예를 들면 배려라면은 이제 배려와 관련된 경험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글로 써본다든지, 뭐 긍정이라면은 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서 그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친구들은 뭐 이런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과 위로와 공감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아이가 그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그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그걸 잘 수용해내는 그런 어린이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상처나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이제 친구들과 나누었을 때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통해서 아이가 단순히 저는 이제 긍정이라는 게 뭐 부정적인 상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억지스러운 말고. 네. 근데 이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너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 사연을 읽다가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좀 더 솔직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드러나는 자기의 삶 이야기를 그거를 친구들한테 들려준다거나. 근데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래퍼 형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이 굉장히 안전하고 네. 나에게 마음의 편안을 주고 선생님을 믿고 네. 친구들을 믿는다 이런 게 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업 외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혹시 뭐 또 특별히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학기 초부터 좀 하신다라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신뢰로운 공동체가 네. 되어야만 그쵸. 이제 당연히 가능한 것들이라서 아이들과 이제 학년 초에 네. 이제 약속을 하는 게 이런 삶을 나누는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그런 감동과 그런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약속을 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이들 조건이라면 같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네.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네. 아이들 얘기를 하나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도 네. 그런 게 가능하려면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비밀 지켜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네. 다른 반에 그러니까 그 비밀이 지켜진다는 거는 우리 반 안에서만 이제 얘기가 되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네.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약속하는 게 네. 우리 교실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런 적어도 삼나눔의 이야기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실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 부모님께도 가족들한테도 된다.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네. 옆반 친구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런 약속을 정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걸로 뭐 문제가 되거나 한 점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서로 감정을 나누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 활동들이나 이제 좀 약간 재밌는 활동들로 좀 친구의 하면서 네. 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부끄럽거나 제가 뭐 잘못했던 거나 이제 상처받았던 네네. 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선생님 먼저 간증.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게 한 후에 또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안심 그런 것도 좀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초반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교실은 굉장히 신뢰로운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지도를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듣는 기술적인 부분도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눈을 마주친다든지 이제 반응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칠판에 이렇게 붙여놔요. 공감하는 대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뭐 끄덕끄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감하는 표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어. 내 이야기가 친구한테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어.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이제 수업적인 걸 들으려고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급 경영이라든지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을 아우르는 어떤 것들 학급 뭐 경영이죠.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정말 마음과 다르게 거부하는 애,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매년 뭐 성공을 한다거나 매년 비슷한 강도로 했는데도 다 오케이 100% 성공은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우여곡절 혹은 힘든 학생은 없었나요? 사실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약간 우리가 흔히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 아이들도 그런가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자기 내러티브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범죄자들조차도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막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틀어놓거나 이런 거 되게 잘 프로파일러의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저는 이때까지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은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아예 꺼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엄청 잘 드러내고 저는 어떤 때는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싶은 이야기까지 다 얘기를 부모님에 대한 예를 얘기도. 들면 부모님에 대한 욕이라든지 네. 부모님이 자기를 뭐 좀 함부로 이렇게 대했던 거라든지 아, 이런 것까지 그런-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감정을 얘기할 때도 네. 좀 정제시키는 노력도 하시겠네요. 아, 네. 막 애쉬읍 삐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